아들 학원비가 부담스럽던 며느리. 어느 날 시어머니는 평생 끼던 금반지를 팔아 며느리 통장으로 돈을 붙였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죄책감에 며느리는 적금을 깨 똑같은 반지를 선물했지만 돌아온 것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라는 시어머니의 불같은 분노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영수증 한 장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그 사연이 시작됩니다. 밤 11시 모두가 잠든 시간. 며느리 수지는 좁은 주방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이번 달 카드 명세서와 각종 공과금 고지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다. 맞벌이를 하며 악착같이 살아왔지만 두 아이의 늘어나는 학원비와 빠듯한 생활비는 매달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인 큰아들 영민의 영어 학원비 30만 원은 이번 달 가계부에 가장 큰 구멍을 내고 있었다. 이번 달도 마이너스구나. 수지는 마른 세수를 하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에게 말해봐야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무책임한 대답만 돌아올 것이 뻔했다. 이 모든 무게는 오롯이 그녀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며칠 뒤 수지는 시어머니 정숙 여사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평소 설거지를 하거나 나무를 묻힐 때마다 달그락거리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유심히 보니 시어머니가 시집 올 때부터 50년 가까이 평생을 끼고 살았던 낡은 금반지가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서 사라져 있었다. 닳고 닳아 무늬조차 희미해진 시어머니의 분신과도 같았던 반지였다. 어머님 반지요. 반지 어디 가셨어요? 수진의 물음에 정숙 여사는 자신의 텅 빈 손가락을 내려다보며 애써 무심한 척 대답했다. 아, 그거. 며칠 전에 장 보다가 어디다 흘렸나 보다. 늙으면 이렇게 정신이 없어. 그녀의 말투는 너무나 태연했지만 수지는 그 말이 거짓임을 직감했다. 평생 몸의 일부처럼 지니고 다니던 반지를 그렇게 쉽게 잃어버릴 의리가 없었다. 의심의 씨앗은 그로부터 며칠 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싹을 틔웠다. 퇴근 후 우편함을 확인하던 수진의 눈에 시어머니 앞으로 온 우편물 하나가 들어왔다. 발신인은 종로 중앙금거래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우편물을 들고 집으로 올라왔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에서 마치 남의 편지를 훔쳐보는 죄인처럼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안에서 나온 것은 귀금속 거래 명세서였다. 수지는 숨을 죽인 채 명세서의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품목 18K 금반지. 중량 한돈. 매도 금액 30만 5천 원. 그리고 그 아래 그녀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또 다른 내역이 적혀 있었다. 이체 내역 박수진 우리은행 계좌로 30만 원 이체 완료. 순간 수진의 머릿속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며칠 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던 출처 불명의 30만 원. 시어머니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던 반지를 팔아 손주 학원비가 부족할 것을 염려해 며느리 몰래 돈을 붙여주었던 것이다. 어디다 흘렸나 보다라며 태연하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자신의 힘든 사정을 눈치챈 시어머니가 말없이 그런 엄청난 희생을 했다는 사실에 수지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녀는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죽여 오열했다. 얇은 종이 한 장이 그녀의 마음에 평생 갚지 못할 빚처럼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날 이후 수진의 마음에는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았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녀의 텅 빈 손가락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아려왔다. 시어머니의 희생을 결코 헛되이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수지는 이전보다 더욱 극진하게 시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했다. 그것은 빚진 자의 절박한 몸부림과도 같았다. 주말에는 비싼 돈을 주고 장어와 전복을 사와 어머님 기력 없으실까 봐요라며 상다리가 휘어지게 진수성찬을 차렸다.
저녁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어머니의 방으로 가 제가 어깨 좀 주물러 드릴 게요라며 안마를 해드렸다. 하지만 수진의 효심이 깊어질수록 시어머니 정숙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그녀는 오히려 수진을 불편해하고 차갑게 밀어냈다. 이게 다 뭐냐? 살림도 팍팍한데 왜 이런 데다 돈을 써? 안 먹어도 되니 도로 물러라. 정숙은 수진이 차린 값비싼 음식에 수저조차 들지 않았다. 수진이 어깨를 주무르려 하면 됐다. 간지럽기만 하다며 몸을 피했고 용돈이라도 드리고자 봉투를 내밀면 내가 거지냐? 너한테 돈 받게. 쓸데없는 짓 말고 너희 살림에나 보태라며 손사래를 쳤다. 수진은 당황스러웠다. 감사한 마음에 보답하려는 자신의 행동이 왜 시어머니에게는 분노를 일으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반지를 판 것이 미안해서 저러시는 걸까? 내가 잘해드리는 게 오히려 당신의 희생을 더 아프게 하는 걸까? 수진의 오해는 점점 더 깊어만 갔다. 갈등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다. 어느 날 수진은 시어머니의 낡은 겨울 외투가 해진 것을 보고 백화점에 들러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 한 벌을 큰마음 먹고 샀다. 시어머니의 희생에 비하면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어머님, 이제 겨울인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수진은 기뻐할 시어머니의 얼굴을 기대하며 코트를 건넸다. 그러나 정숙은 코트를 보자마자 마치 불이라도 본 듯 질색하며 뒤로 물러섰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정숙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내가 너한테 이런 거 사달라고 반지 판 줄 알아? 왜 자꾸 나한테 빚을 지우려고 하는 게야? 사람.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당장 환불해와. 빚. 그 차가운 단어가 수진의 가슴을 후벼 팠다. 자신의 진심 어린 효도가 시어머니에게는 그저 빚을 갚으려는 행위로 동정으로 비치고 있었던 것이다. 수진은 할 말을 잃었다. 시어머니를 위하면 위할수록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의 골은 더욱더 깊어만 지고 있었다. 선의로 포장된 오해가 두 사람을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비극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수진은 자신의 모든 노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함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시어머니의 불같은 분노에도 불구하고 수진은 포기할 수 없었다. 어머님이 저러시는 건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진심을 보여드리면 언젠가는 알아주실 거야.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시어머니의 텅 빈 손가락과 명세서에 적혀있던 금반지 매도라는 글자뿐이었다. 죄책감은 그녀를 더욱 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다. 그녀는 결국 결혼할 때 부모님이 해주셨던 자신의 비상금 통장,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손 떼지 않았던 마지막 적금을 깨기로 결심했다. 이 돈으로 어머님 반지를 다시 사드리는 거야.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려놓는 거야. 그러면 어머님 마음도 편해지시고 내 마음의 빚도 조금은 덜 수 있겠지. 며칠 뒤 수진은 은행에서 찾은 현금을 들고 종로의 귀금 속 상가로 향했다. 그녀는 여러 가게를 둘러보며 시어머니의 낡은 반지와 가장 비슷한 디자인을 찾아 헤맸다. 마침내 한 금은방에서 달아빠진 무늬와 투박한 모양까지 똑 닮은 반지를 발견했다. 사장님, 이걸로 주세요. 가장 예쁜 함에 담아주세요. 그녀는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붉은 벨벳함에 담긴 금반지를 소중하게 받아들었다. 이 반지 하나면 모든 오해와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질 것이라 굳게 믿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목욕제게라도 한 듯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시어머니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방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정숙은 며느리의 진지한 모습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앞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반지가 담긴 함을 내밀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마음도 모르고 제 생각만 했어요. 이건 그냥 제 성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어머님 손가락이 너무 허전해 보여서 제가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반성으로 촉촉이 젖어 있었다. 함이 열리고 그 안에 든 금반지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수지는 시어머니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손을 잡아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정숙의 반응은 그녀의 기대를 산산조각냈다. 정숙은 함 속의 반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녀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내가 감히 뭔데 내 일에 나서 내가 이딴 걸 받으려고 그런 줄 알아. 정숙은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고함을 질렀다. 그리고는 수진이 내민 반지함을 거칠게 쳐냈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함은 바닥에 나뒹굴었고 금반지는 방구석으로 대구르르 굴러갔다. 누가 너더러 이따위 쓸데없는 짓을 하랬어.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당장. 수지는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의 마지막 진심마저 가장 모욕적인 방식으로 거절당한 것이다. 그녀는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금반지와 분노에 차씩씩거리는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망연자실했다. 대체 왜? 무엇이 시어머니를 이토록 화나게 만든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은 더 이상 어떤 생각도 할 수 없는 텅 빈 공간이 되어버렸다. 그날 밤 수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시어머니의 분노에 찬 얼굴과 방구석에서 차갑게 빛나던 금반지의 잔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오해를 낳고 진심은 거부당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만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시어머니의 방문은 굳게 닫혔고 집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다. 그녀는 차가운 주방 식탁에 엎드려 소리 죽여 눈물을 삼켰다. 새벽녘 수지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밖으로 나섰다. 어지러운 마음을 정리하고자 집안의 쓰레기를 모아버리기 위해서였다. 각 방의 쓰레기통을 비우던 그녀의 손이 시어머니의 작은 방 쓰레기통 앞에서 멈칫했다. 그 안에는 어젯밤 자신이 건넸던 반지함의 포장지와 함께 꾸깃하게 구겨진 영수증 한 장이 버려져 있었다. 금은방 영수증인가? 며칠 전 우편함에서 보았던 그 명세서와 관련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구겨진 종이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마치 이 지독한 오해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단서처럼 느껴졌다. 수지는 주방의 희미한 식탁등 아래에서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영수증을 조심스럽게 폈다. 종이는 심하게 구겨져 있었지만 적힌 글씨를 알아보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 그것은 분명 며칠 전 자신이 갔었던 그 종로의 금은방에서 발행된 영수증이 맞았다. 그녀는 숨을 참고 영수증의 가장 중요한 부분,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품목순금 2돈 추가. 거래 종류 매입. 매도가 아니라 매입이라고. 수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분명 판매 매도가 아닌 구매 매입라고 적혀 있었다. 시어머니는 반지를 판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돈을 더 주고 금을 샀단 말인가? 그렇다면 우편으로 날아왔던 그 명세서는 대체 뭐란 말인가? 그녀의 눈이 영수증의 다른 구석으로 향했다. 영수증 뒤편에는 작은 스테이플러 심으로 또 다른 간이 영수증 하나가 함께 붙어 있었다. 그것은 은행 창구에서 발행된 송금 확인증이었다. 받는 분 김정호. 금액 200만 원. 김정호. 어머님 친정 오빠분 성함이잖아.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번개 같은 깨달음에 수지는 숨을 멈췄다. 모든 퍼즐 조각이 그 순간 제자리를 찾으며 끔찍하고도 눈물겨운 진실의 그림을 완성했다. 시어머니는 반지를 판 것이 아니었다. 빚에 쪼들리는 자신의 오빠를 돕기 위해 모아둔 돈으로 금을 더 사서 목돈을 만들어 송금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이 며느리인 자신에게 혹시나 짐이 될까봐 행여나 자신의 친정 식구 때문에 며느리가 돈 걱정을 하게 될까봐 일부러 금반지를 판 것처럼 꾸며
자신의 통장으로 30만 원을 붙여주었던 것이다. 그 명세서가 자신에게 발견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것이 오해였다. 아니, 오해를 넘어서는 너무나도 깊고 아픈 시어머니의 배려였다. 수진의 눈앞으로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이제야 선명하게 이해되기 시작했다. 플래시백 시작. 장면은 한 달 전 한적한 공원 벤치로 전환된다. 시어머니 정숙이 초조한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붙들고 있다. 전화기 너머로 나이든 남자의 힘겹고 미안함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정숙아, 정말 면목 없다. 이 늙은 오라비가 돼서 동생한테 또 손을 벌리게 됐네. 내 형수 병원비가 급하게 200만 원만 어떻게 안 되겠니? 정숙은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깊은 한숨과 함께 대답한다. 알았어, 오빠.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붙여줄게. 형수님 잘 보살펴드려. 전화를 끄는 정숙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다. 자신의 쌈짓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다음 장면. 정숙은 종로의 한 금은방에 앉아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금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잠시 고민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는다. 이것만큼은 팔 수 없었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자 자신의 인생이 담긴 반지였다. 대신 그녀는 가방에서 모아두었던 적금 통장을 꺼낸다. 사장님, 이걸로 순금 2돈만 더 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부탁이 하나 더 있는데. 그녀는 무언가 결심한 듯 금은방 주인에게 은밀한 부탁을 건넨다. 또 다른 장면. 정숙은 은행 ATM 기기 앞에 서 있다. 그녀는 금은방에서 받은 현금 200만 원을 봉투에 담아 김정호라는 이름의 계좌로 송금한다. 송금을 마친 그녀의 표정은 후련하면서도 착잡하다. 잠시 후 그녀는 다시 기기를 조작한다. 이번에는 자신의 통장에서 정확히 30만 원을 인출하여 며느리 박수진의 계좌로 입금한다. 화면에 찍힌 아들 학원비라는 입금 메모. 이것은 혹시라도 며느리가 자신의 힘든 사정을 눈치챌까봐, 그리고 자신의 친정 문제로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던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처절한 배려였다. 그녀는 금은방 주인에게 부탁해서 받은 금반지 매도라고 거짓으로 적힌 거래 명세서를 우편 봉투에 넣는다. 그것이 며느리의 우편함에 꽂히는 순간 그녀의 계획은 완성되었다. 플래시백 끝. 모든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희생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시어머니의 자존심과 더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금반지를 판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샀다는 사실. 자신을 도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오빠를 도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며느리인 자신이 상처받거나 부담을 느낄까봐 철저하게 자신을 악역으로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이 모든 진실은 너무나도 아프고 눈물겨웠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차갑게 밀어냈던 이유도,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거부했던 이유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부끄러움이었다. 자신의 가난한 가족사를 며느리에게 들킨 것만 같아, 그 빚진 마음을 들킨 것만 같아 어쩔 수 없이 며느리를 밀어내야만 했던 시어머니의 아픈 자존심이었다. 수지는 구겨진 영수증 조각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을 아이처럼 울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시어머니의 깊은 속내를 얼마나 헤아리지 못했는지 깨달았다. 죄책감에 사로잡혀들였던 값비싼 음식과 선물들. 그것은 시어머니에게 위로가 아니라 그녀의 아픈 상처를 후벼 파는 소금과도 같았을 것이다. 자신을 빚진 동정의 대상으로 만드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자존심. 강한 시어머니에게는 얼마나 큰 모욕으로 느껴졌을까. 모든 것이 비로소 이해되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선 수지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방문을 열었다. 혹시나 잠들었을까 싶었지만 정숙 여사는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불 꺼진 방 안
창가 의자에 홀로 앉아 캄캄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꼿꼿했던 그녀의 어깨는 힘없이 축 처져 있었고 그 뒷모습은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진 듯 외롭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수진의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강인하게만 보였던 시어머니의 저 작고 여린 어깨 위에 얼마나 많은 슬픔과 책임감이 얹혀 있었던 걸까. 수진은 소리 없이 시어머니의 등 뒤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앉아 시어머니의 굳은 어깨를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이전처럼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따뜻한 온기를 전하듯 뭉친 어깨 근육을 부드럽게 매만지기 시작했다. 순간 정숙의 어깨가 흠칫하며 굳어졌다. 또다시 자신을 밀어낼 것이라 생각한 수지는 손을 거두려 했다. 하지만 정숙은 이번에는 며느리를 뿌리치지 않았다. 잠시 굳어있던 그녀의 어깨에서 천천히 힘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수지는 계속해서 말없이 시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떤 대화보다 더 깊은 이해와 용서가 두 사람의 손길과 침묵 속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며느리의 손길은 더 이상 빚을 갚으려는 부담스러운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짐을 짊어지겠다는 따뜻한 위로이자 약속이었다. 시어머니의 눈물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자존심의 눈물이 아니었다. 평생을 닫아두었던 자신의 아픔을 마침내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두 여자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더 이상 차갑거나 어색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조심스러운 배려와 따뜻함이 감돌고 있었다. 수지는 이전처럼 값비싼 재료로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밥상을 차리지 않았다. 대신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구수한 누룽지와 담백한 북엇국 그리고 정갈한 나물 몇 가지만을 소박하게 준비했다. 정숙 여사는 군말 없이 식탁에 앉아 며느리가 차려준 아침을 남김없이 비웠다. 잘 먹었다. 식사를 마친 그녀의 한마디는 그 어떤 칭찬보다 수진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아침 설거지를 마친 수진은 거실 선반 위에 놓여있던 작은 반지함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함을 열어 자신이 샀던 새 금반지를 꺼냈다. 그리고는 그것을 시어머니에게 다시 건네는 대신 거실에서 가장 잘 보이는 장식장 위에 작은 보석함과 함께 고이 올려두었다. 마치 이 반지는 어머님 것이지만 제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을게요. 그러니 더 이상 부담 갖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듯한 그녀만의 사려 깊은 방식이었다. 그 모습을 곁눈질로 지켜보던 정숙 여사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오후가 되자 수지는 외출해서 돌아오며 커다란 신발 상자 하나를 들고 왔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 앞에 상자를 내려놓았다. 어머님, 신발이 너무 낡으셔서요. 발이 편해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시죠. 이건 빚 갚는 거 아니고 그냥 며느리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새 신을 신은 두 사람은 나란히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아파트 단지 근처의 작은 공원을 함께 걷기 위해서였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었고 길가에는 낙엽이 뒹굴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발소리를 맞춰 나란히 걸었다. 어색하지만 편안한 묘한 침묵이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시어머니 정숙이었다. 그녀는 벤치에 잠시 앉아 쉬어가자며 수진의 손을 이끌었다. 내 오라비. 젊어서 고생을 많이 했다. 사람을 너무 믿어서 사기도 당하고 평생을 가난하고 병든 아내 병수발만 들다 늙었지. 자식들한테도 짐 되기 싫다고 연락도 잘 안 하는 그런 양반이야.
그녀는 하늘을 보며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았던 자신의 가족사를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슬픔보다는 깊은 연민과 애정이 묻어 있었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어머님. 이제는 다 알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한마디에 정숙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과 며느리를 갈라놓을 뻔했던 그 짐의 무게를 며느리는 기꺼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짊어지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한참을 앉아있던 수지는 문득 생각났다는 듯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얼마 전 영어학원 말하기 대회에서 작은 상을 받고 활짝 웃고 있는 아들 영민의 사진이었다. 보세요, 어머님. 영민이가 상 탔어요. 다 할머니가 뒤에서 든든하게 지원해주신 덕분이라고 제가 영민이한테 단단히 일러뒀어요. 수지는 시어머니가 보내준 30만 원에 이제는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이 아닌 감사와 사랑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그 말에 정숙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미안했다, 아가.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마음에 못을 박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속이 좁아 어머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그렇게 한참을 울고 웃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자신의 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왔다. 바로 그 낡은 금반지였다. 그녀는 자신의 텅 비어있던 네 번째 손가락에 아주 자연스럽게 반지를 다시 끼웠다. 그리고는 거실 장식장에 놓여있던 수진이 사준 새 금반지를 가져와 며느리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내가 껴라. 이제 이건 내 반지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반지다. 수지는 시어머니가 건네는 반지를 받아 자신의 손가락에 끼웠다. 오후의 햇살 속에서 나란히 낀 두 사람의 금반지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나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반지, 다른 하나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반짝이는 반지. 모양은 달랐지만 두 반지에는 가족이라는 똑같은 무게와 온기가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차갑게 밀어냈던 진짜 이유. 그리고 낡은 금반지 하나에 얽힌 두 여자의 가슴 아픈 오해. 과연 이들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다시 따뜻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 이들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